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핵심 바로 왜라는 질문입니다. 종목에는 이유 없는 상승도 하락도 없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집요한 질문으로 시장의 본질을 파헤칩니다. 숫자 너머의 진짜 흐름을 지금부터 짚어봅니다. 궁금한 종목 Y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ES플래닛 허반석 수석팀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로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자, 중국 OLED 퇴출. 우리나라 K-디스플레이도 이제 주목해야 할 타이밍이 온 걸까요? 자, 오늘 많이 보셨을 이슈입니다. 중국이 저가로 전 세계 점유율을 잡아먹던 산업들이 이제 하나둘씩 우리나라에 좀 넘어오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2차 전지도 여기 안에 포함이 되고 있고요. 오늘 중국 BOE가 삼성 디스플레이가 미국에 제기한 이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앞으로 최대는 15년간 중국의 OLED 패널 수출이 막히게 됐습니다. 자, 덕분에 오늘 국내 OLED 디스플레이 종목들이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 궁금한 종목 Y에서도 처음 다뤄보는 섹터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이슈 과연 적자를 보던 디스플레이 섹터에 얼마나 앞으로 밸류를 좀 줄 수 있을지 많은 분들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단기성 이슈일지 길게 볼 수 있을지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변영희 대표님, 네. 자, 이 오늘의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반사수혜 얼마나 좀 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디테일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우선 오늘 ITC에서 이제 최종 좀 결정됐던 내용들이 BOE가 이제 영업 비밀을 좀 침해했다라고 좀 인정이 좀 됐고요. 이 부분이 향후 14년 8개월간에 대한 미국 수입이 규제받는 이런 어떤 조치들이 예비 판결로 좀 결정이 됐는데, 이 본안 판결이 한 11월에 예정이 좀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판결된 세부 내용들을 좀 감안했을 때 이 판결 내용을 좀 번복할 만한 어떤 큰 반박 자료가 좀 없다면 사실상 11월에 본안 판결에 관련된 부분들은 예비 판결 안에서에 대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영향도를 좀 주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OLED 전반적인 어떤 기술력들, 아직까지 이 대형 OLED 패널의 경우에는 한국과 중국의 기술력 차가 아직은 좀 상당합니다. 한국이 전체 시장의 한 85% 정도를 좀 차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중소형 인치죠. 10인치 미만 모델에서는 BOE가 전체 한 80% 정도의 미국향 매출 포지션을 현재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만약에 규제로 인해서 수입이 사실상 지금 금지가 된다. 그렇게 된다면 저는 중소형 패널 부분에 대한 공급 방향들은 당연히 좀 재편될 수밖에 없겠고, 이 부분은 현재 BOE가 애플량에 대한 비중을 한 70% 정도를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점진적인 어떤 이원화 정책 안에서에 대한 흐름을 감안했을 때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가 사실상 좀 수혜가 좀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징적인 의미를 좀 넘어서 현실화 관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겠다라고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 지표가 그동안 LCD 사업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 여건들을 OLED로 이제 재편되는 과정, 이 부분이 대형 인치에서에 대한 경쟁력은 좀 강하지만 중소형 OLED 부분에 대한 경쟁력이 중국의 어떤 저가 경쟁 안에서에 대한 점유율 이탈, 이런 부분들이 일종의 좀 영향을 좀 작용했던 측면들을 좀 고려해 보면 아마 이제 이번에 대한 미국의 어떤 결정 여부가 가장 중요한 어떤 체크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좀 영향을 줄 만한 이슈였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허반석 팀장님께서 보실 때는 오늘 저도 기사를 보다가 오랜만에 알았습니다. 디스플레이에도 캐즘이 있다면서요? 네. 어디나 그럴 것 같습니다. LCD 시절 이후에 이제 OLED, QLED, 이제 퀀텀 닷 디스플레이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캐즘이라는 게 초기에 수요가 있고, 그리고 대중화 수요 사이의 공백 구간을 이야기를 하는데, 2차 전지에서 우리가 전기차에서 많이들 쓰던 단어죠. 근데 이제 캐즘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55인치 TV가 전성시대를 이루고 나서 급격히 그 윗 인치부터는 가격이 거의 퀀텀 점프하듯이 많은 격차를 보였었는데, 그 인치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 가격 격차가 줄어들고 있고, 결국엔 OLED 디스플레이의 대형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LCD 시장에서 중국의 가격 경쟁력 때문에 결국엔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밀렸습니다. 그런데 OLED 시장에서도 중국의 가격 경쟁력 압박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 예비 판결을 통해서 OLED 시장에 대한 방어가 일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OLED 시장 그리고 디스플레이 시장을 본다면 TV와 스마트폰 시장은 성숙한 시장이다. IT 수요의 변동성으로 캐즘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중기적으로 시장을 본다라고 한다면 8.6세대 IT OLED의 대규모 증설, 노트북, 태블릿, 모니터, 플랫폼이 다양해지고 있고요. 자동차 특히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그쵸? OLED 패널이 대형화되면서 탑재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운전석에 있을 것뿐만 아니라 중앙 그리고 조수석에까지도 디스플레이로 다 덮어버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의 흐름이 또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OLED 아이패드 대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과 LG 디스플레이 양사 모두 다 이에 대한 공급 안정성 제고가 일어난다면 매출과 실적은 이곳에서 하방을 다져주고 앞으로는 TV나 스마트폰보다는 자동차 계기판 센터 스택, 공면 대형화 이 시장에 대한 주목도를 높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5년 자동차 디스플레이 시장이 136억 달러 중에서 뭐 이 중에 OLED, 그다음에 LTPS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자동차 쪽 디스플레이에 강화되어 있는,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한 준비를 한다면 25년부터 30년까지 구조적 성장. 제가 입버릇처럼 말씀을 드리죠. 시장의 성장성, 산업의 방향성이 맞아떨어지는 것이 디스플레이 OLED에서는 자동차 쪽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디스플레이가 이제 쭉 올라간다면 우리가 봐야 되는 키워드까지도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변경희 대표님 앞서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대장주로 보면 LG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근데 적자 이번에 실적 발표도 좀 부진했고요. 더 나아가서 보면은 LG 디스플레이 부채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런 이슈로 올라가는 거는 좋다 이겁니다. 근데 후에 있어서 재정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뭐 증자라든지 이런 리스크들을 감내해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중요한 부분은 이제 부채 비율이 한 5년간 급증을 했죠. 일단 1분기 데이터를 보면 308.3%대까지 최고치가 좀 경신이 좀 나왔는데 2분기 실적에서 일단 재무제표가 아직 그 정기보고서 좀 나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요약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한 부채 비율이 2분기에는 한 268% 정도. 그래서 한 1분기 대비해서 한 40% 정도가 좀 감소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일단 전체적인 어떤 부채 비율의 어떤 영향들은 차입금 규모가 늘었다라기보다는 일부 좀 차입금에 대한 증가 요인도 있었지만 가장 큰 부분이 LCD 부분의 고질적인 어떤 악성 적자가 계속해서 누적됐던 부분.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어떤 재무 비율을 좀 축소시켰던 영향 안에서 부채 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크다 보니까 그 비율이 좀 증가됐던 원인이 좀 가장 크지 않았나라고 좀 보시겠고요. 다만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될 포인트는 LG 디스플레이는 과연 이제 언제부터 명확한 흑자 기조를 좀 선회하면서 이제 명확한 방향성을 좀 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뭐 지난해에도 나왔던 이야기고 올해 1분기에도 좀 나왔던 이야기인데 계속해서 명확한 어떤 이익성장의 방향성을 좀 제시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이번 2분기 실적에서 어느 정도에 대한 큰 리스크 요인들을 전 해치는 좀 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앞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은 LCD 사업 부분에 대한 매각이라든가 사업 손실 부분을 상당히 좀 재무 부분에 다 털어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OLED 부분에 대한 점유율을 얼마만큼 좀 확대시킬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뭐 BOE 관련된 어떤 이 미국 수입 규제가 좀 본격화되는 그런 구간이 LG 디스플레이의 오히려 이제 이익 개선 내지는 실적 확장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트리거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이러한 점을 미루어 봤을 때 허반석 팀장님, 지금 디스플레이 섹터가 우리 시장에서 퍼스트 옵션이라고 보십니까? 빨리 매수를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다른 좋은 섹터들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조금은 천천히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LG 디스플레이가 지난 4분기랑 올해 1분기 흑자 전환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엔 바닥에 대한 통과 가능성을 좀 보고 있는데요. 오늘처럼 뭐 디스플레이 섹터 전반에 걸쳐서 20%, 10% 이상 올라갈 때 고점에서 야 여기다 하고 따라 들어가는 전략을 보기에는 조금은 실적에 있어서 확인이 필요한 구간일 수 있다. 조금 더 좋은 실적이 나와야 주가도 탄력성이 나올 텐데 부채 비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필요하다. 하지만 대형주, 뭐 삼성 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에 속해 있지만 LG 디스플레이든 대형주에 있어서는 업황에 대한 모습은 괜찮다. 24년, 25년도 바닥에 대한 확인을 해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려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물량 소화가 분명히 필요하고요. 재고 소화나 제품 사이클, 수급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변동성을 소화하면서 우상향의 기조는 나오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급하게 들어갈 필요성은 없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네, 아직은 좀 확인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이제 탑픽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탑픽 종목은요, 간단한 설명으로 좀 대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변영희 대표님. 예, 저는 BH를 좀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이 OLED에 대한 탑재량들이 증가하면 이 FPCB에 관련된 연동 효과가 실적에 좀 반영되는 기여 효과 좀 크게 좀 나타내 줄 수 있는데 2분기 시장이 기대치를 좀 상회했던 실적 부분, 그리고 3분기에 좀 예상될 수 있는 아이폰 17 모델의 출시 가시화 부분들, 그리고 내년도 폴더블 폰에 관련된 출시 기대감들은 점진적인 어떤 실적 개선 내지는 확장 관점에서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목표가 21,000원, 그리고 손절가 15,5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잘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허반석 팀장님의 탑픽 종목은요? 네,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이녹스. 기업의 내용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잠시 좀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 구성이 OLED가 50% 이상, 회로 소재가 37% 이상, 반도체 패키징용 소재가 9.5%, 봉지 소재와 관련해가지고 국산화를 이루어낸 기업입니다.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신다면 특히 OLED 패널이나 디스플레이 패널 쪽에서는 산소와 물에 대해서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봉지 소재가 물과 산소에 대한 취약점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차트 흐름 보시죠. 최근 2주간 하락 추세 후 반등 흐름 나오는데요. 반등 흐름 나오는 곳이 어디냐?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반등 흐름들이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27,700원이 돌파된다면 여기서 조금 더 탄력적인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 아래서 한번 잘 담아보시고요.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4,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녹스 첨단 소재였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주제 열어주시죠. 와, 오늘 펩트론이 코스닥 시총 3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마운자로 다음 주에 우리나라에 출시됩니다. 현재로서 위고비보다 더 좋은 약이라서 많은 분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마운자로가 2.5mm에 28만 원, 5mg에 37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 기존 강자였던 위고비는요, 지금보다 40% 가격을 낮춘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 종로 3가 가면요, 40만 원 정도에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0%가 할인되면은 26만 원에도 구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가격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비만 치료제 가격 경쟁, 가격 경쟁이란 말만 들으면은 야, 이제 치킨 게임이 시작되는 거 아니야? 라고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미국에 있는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는 주가가 그렇게 퍼포먼스가 좋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비만 치료제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허반석 팀장님은 이 글로벌 비만 치료제는 주춤한데 우리나라만 잘 가는 현상, 이거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전에 비만 치료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비만 치료제도 여름에 대한 포인트가 계절성을 띈다. 왜냐하면 여름에 살을 많이 빼서 과시해야 되니까. 아직 여름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엔 글로벌 시장에서는 여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가 수요의 피크다. 그 계절성을 띠게 된다면 결국 그 다음부터는 무언가 조금 조정의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보다도 조정이 나왔던 것은 고밸류에 대한 시장의 판단이 반영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일라이릴리는 경구용 비만 약품 오르포글리프론이 기대만큼 체중 감소에 영향이 없더라라는 이야기가 나오자 실망 매물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오히려 노보노디스크는 상대적으로 체중 감량이 15% 정도 일어나고 있다. 경구 약물 기대감이 높아서 차세대 신약으로서 기대감이 반영되는 주가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펩트론, D&D 파마텍, 인벤티지랩, 블루엠텍, 종근당, 한미약품, 일동제약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마운자로의 도입, 유통 시작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다시 한번 관심을 잇고 있습니다. 현 구간 위고비 유통을 하고 추가적으로 마운자로까지 할 것인가, 마운자로는 누가 유통을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만큼 지금으로 봤을 때에는 마운자로에 대한 모멘텀 플레이가 가능한 위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기적 플레이에서는 글로벌 무대에서 실적이 나는 약품들을 국내에 어떻게 유통하고 어떻게 판권을 갖고 있는가, 실적과 성과가 나오는 기업들에 주목해서 투자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투자 아이디어까지도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변영인 대표님, 아까 뭐 이제 방금 허반석 팀장이 이야기해 준 것처럼 극성수기, 여름 특수, 뭐 우리 계곡 가면은 여름 특수 사업들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성수기에 대한 키워드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비만 치료제 위고비는 뭐 이제 바늘로 넣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마이크로니들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구형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시장이 커진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어디에 좀 초점을 두고 계신가요? 일단 뭐 2세대 약물의 경우에는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사실상 뭐 독주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3세대 약물의 경우에는 일단 뭐 일주일이 아니라 1회 경구 투여 이 부분인데 이 제형 요건들도 뭐 주사제 안에서 이 경구형 또는 이제 패치형으로 좀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장의 선정 관점에서에 대한 영향력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 골드만삭스가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전체 시장 추정치를 좀 하향했던 부분들 이 부분은 전체적인 어떤 비만 치료제의 어떤 노이즈가 좀 됐는데 개별적인 어떤 영향을 보면 보험 적용에 관련 제외라든가 뭐 가격 하락에 대한 어떤 네. 잠시적인 여건들을 좀 반영시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논의를 하더라도 아직까지 우리가 성장성 관점에 대한 이견은 저는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펩타이드 기반이기 때문에 대량 양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좀 구현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점진적인 약가 인하가 오히려 시장의 확장성을 좀 가져가는데 조금 더 긍정적인 기여를 좀 할 수도 있겠다. 네. 현재 좀 가격에 대한 또 부담 요인들이 일부 좀 수요를 좀 위축시켰던 부분도 일부 좀 작용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전체적인 어떤 수요 요건들이 좀 개선되면서 가격 인하가 동조되는 부분들은 시장 파이가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장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더 주목해봐야 되지 않나 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비만 치료제도 토픽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간단한 설명과 가격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반석 팀장님. 네, 블루엠텍입니다. 실적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미 우리나라에서 위고비 유통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한 달 만에 600억 원의 매출과 2만 8천 건 이상의 처방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위고비가 보험 등재가 됐을 경우 매출 확대 포인트가 있고 마운자로에 대한 이야기들이 추가적으로 모멘텀 플레이가 된다면 주가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추가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 오늘은 노바티스 이상 지질 혈증 치료제 렉비오 국내 개원가 총판 계약 소식에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은 신뢰도가 높은 상승이다. 그런데 그 위치가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고 5일선과 11선이 60일선을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 비중 확대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7,000원, 손절가는 5,3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루엠텍이었습니다. 이어서 변영희 대표님. 예, 전 D&D 파마텍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이 경구형 제형제에 대한 어떤 개발 성과 이 부분은 아직까지 뭐 일단 임상 1상 단계에서에 대한 어떤 흐름들 좀 가져가 있기 때문에 2상과 3상까지에 대한 타임라인이 좀 아직은 좀 남아있다는 점이 좀 아쉽지만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포인트는 메세라가 일단 1개월 제형제 안에서에 대한 뭐 세계 최장 주기를 좀 유지했다는 성과가 좀 있었고 이 부분은 경구형 제재와 좀 마찬가지로 임상을 동일하게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앞으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임상 1상의 성과가 좀 우수하다면 저는 오랄링크의 어떤 적용 효과들은 조금 더 플랫폼의 확장 관점에서 더욱더 기대될 수 있는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13만 5천 원을 이제 달성을 좀 했기 때문에 16만 원으로 좀 상향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 12만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D&D 파마텍 목표가, 순저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한 종목 와인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변영희 대표와 허반석 수석 팀장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